여기 좀 똘똘해 보이네. 눈썹 없는 똘똘이? 제가 제가 읽은 책들을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첫 번째라기보다 그냥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읽은 것들을 독후감으로 막 이렇게 타이핑해서 저장을 해놓기에는 귀찮고 독후감 쓰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친구들 중에 책 읽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하면은 이걸 보는 친구들도 같이 재밌게 볼 것 같은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렇게 말로 하면 이걸 계기 삼아서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맨날 책 읽고 나서 다 까먹어서 나중에 또 이거 무슨 내용이었지? 약간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도서관에서 너무 자주 표지를 봤으면 실제로 읽지 않았는데도 읽은 줄 착각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항상 전 읽은 거를 저 혼자 보는 블로그에 저장을 해놓거든요, 책들을. 근데 그렇게 해놓긴 조금 아쉬워서 이제 같이 그냥 대충 한 줄이라도 그냥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2월 15일이고요. 제가 1월부터 2월 중순, 지금 2월 15일 오늘자까지 읽은 책들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느 푸른 저녁. 어느 푸른 저녁이란 책인데요. 기현도 시인의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그 시집이 발간 3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젊은 시인, 2000년대 이후로 등단한 시인들만 모아서 88명의 시를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체크를 해놓은 것은,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거는 이 글 전체가 좋았다, 여기 체크해 놓은 건 요 문장 요거부터 요 밑에 몇 줄이 좋았다 해서 이렇게 항상 체크를 해놓거든요. 이 중에서 두 개만 추천해서 읽겠습니다. 90페이지. 승객들은 표를 사기 위해 천국을 버렸다. 믿지 않으므로 무엇도 잃지 않았다. 분명한 뒷면을 향해 걸었다. 그날 달 위에도 밤은 내렸다. 이거는 한계점이라는 시고요. 158페이지. 해가 바닥에 붙어서 뜨고 있어 모든 위치의 거울일 텐데 상은 눈을 감게 하고 이제 등이 젖은 것 같아. 별이 밤을 부르면 누가 듣지? 꺼질 듯 말 듯한데 빛 묻은 창문이 짙어진다. 도망쳐도 결코 손님일 수 없는 곳. 제가 숨을 쉬지 않고 읽는 것은 이렇게 길게 줄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라는 시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시인에 따라서 그 색안경을 하지 않고 읽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시마다 다 시인이 다 다르잖아요. 88개 시니까. 그래서 시인 이름을 안 써놨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읽는. 근데 순서대로 여기 뒤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참고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이먼 크리칠리의 자살에 대하여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이 자살 대신에 사용되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말을 꺼릴 이유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살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이 다양한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자살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고들어보자. 한번 제대로 쳐다봐 보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반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 우리가 자살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면 작게는 감기부터 크게는 장기 이식까지 심폐소생술 이런 것까지 모든 그런 응급처치들이 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이면은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것 또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틀렸다. 두 번째는, 삶이 신이 준 선물이라면 선물은 주는 순간 받은 자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요런 이건 종교적인 이유들이에요. 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게 사랑이라면 아주 악의적이고 고약한 신일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하는 거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냥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 위주로, 삶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누구도 실제로 긍정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막상 죽으려고 하면 달려들어서 막는다. 그것은 정말 자살 시도자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과 슬픔을 막기 위한 일인가? 정말로 죽음 그 자체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가족은 자살을 수치로 여기며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자살을 경험하지만 이를 어떻게 애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양한 죽음들을 그리고 궁지로 모는 다양한 삶들을 구별해 말할 섬세한 언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책이 그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 책을 쓴 사이먼 크리첼리는 서양 철학을 배우며 자랐고 우리와는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옴기니가 한 말을 가져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옴기니는 변진경 씨,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극단적 선택이라고 불리는 자살이 과연 선택일 수 있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자유의지에 따라 결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하필 그가 극단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과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게 아주 무겁거나 우울하지도 않고 어려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은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브로콜리 펀치 이유리 소설가의 소설집이고요. 되게 재밌는 환상 소설집이에요. 이 환상 소설이라는 게 약간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냥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느낌이 환상 소설인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식물이 된다는 내용의 빨간 열매 아니면 남자친구의 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는 브로콜리 펀치 요런 등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문학을 좋아하거나 환상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재밌게 읽으실 거예요. 굉장히 글을 잘 쓰셨어요. 이거 얼마니? 14,000원. 다음은 이희주 님의 나의 천사. 이거 완전 외모지상주의 세계에서의 이야기인데요. 러브돌의 목적으로 나온 인형이라는 개체가 있어요. 이 얘네들이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다워진 세상인데요. 근데 이 인형들이 외관이 말도 안 되게 아름답고 막 그냥 아름답고 고귀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런 배경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61페이지가 배경이 잘 드러난다고 제가 써놨거든요. 갑자기 저 가면 뒤에 얼굴이 두려워졌다. 뚫린 구멍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가 부러워졌다. 얼굴을 드러낸 건 잔과 음식을 나누는 젊은이들 뿐이다. 부드러운 움직임,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 로봇이겠지? 다과를 권유하고 빈잔을 회수하고 입술이 닿는 부분보다 살짝 높은 자리에서 실을 뽑듯 와인을 따르는 기술이 완벽했다. 재빠르고 군더더기 없었지만 그게 그들의 역할은 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의 역할은 아름다움이었다. 모두 잔을 하나씩 손에 들고 음식이 아닌 서버들을 눈으로 맛보고 있었다. 요런 느낌이에요. 진짜 외모지상주의고 약간의 스릴과 추리도 함께 있습니다. 다음은 니콜라이 고골의 베제르부르크 이야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세계문학 전집 미음사건 요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서 되게 많이는 아니고 좀 많이 읽었거든요. 니콜라이 고골이 베제르부르크를 배경으로 쓴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소설집인데요. 일단 고전치고 좀 읽기 쉬운 편이에요. 일단 단편들이기도 해서 막 예를 들면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코를 잃어버려갖고 거리에 찾으러 나가봤더니 자기 코가 되게 높은 관리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녀. 막 코트도 입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노인이 그려진 초상화를 샀는데 그 초상화에서 엄청난 액수의 돈이 나와서 평생을 부자로 사는데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뭐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막 여자를 꼬시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막 차여가지고 뭐 두들겨 맞는다든지 막 별별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막 관리, 8급 관리, 5급 관리 뭐 이런 요때 당시에 러시아 신분제나 거리의 분위기 같은 배경을 약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되게 재밌고 사회를 꼬집는 문장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재능이 많은 자는 누구보다도 영혼이 깨끗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가 허용되지만 재능 있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축제일에 나들이 옷을 입고 외출한 사람에게 마차가 흙탕물을 튀겨 그 옷을 조금이라도 더럽히면 즉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 그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더럽다고 떠들어대지만 한편 바로 그 사람들은 평상복을 입고 다니는 다른 행인들의 옷이 더럽다는 사실은 알아채지 못한다. 왜냐하면 평상복의 얼룩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학 전집이 다 좀 싼가? 이거 9,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다음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룰루 밀러의 이야기인데요. 저 이거 읽는 게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진짜 6개월 넘게 걸렸어요. 진짜 거의 끝난 여기 정도까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학자에 대한 찬양글인 줄 알고 읽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읽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스포는 딱히 아닌 게 이 책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변화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되게 베스트셀러 코너감 이거 있지 않나요? 이 책이 출간되고 6달 뒤 스탠퍼드 대학과 인디애나 대학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이름이 붙은 건물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두 학교 모두 학생들과 임직원, 교직원, 졸업생들이 편지와 기사, 온오프라인 시위로 항의한 결과 내려진 결정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우생학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데요. 읽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뛰어난 유전자만 남겨야 한다는 이유로 뭐 성적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행실이 부적절했던 사람들을 그냥 다 갖다 잡아갖고 마음대로 불법 임신 중절 수술을 시키는데요. 이게 일본에서도 되게 많이 됐고 미국에서도 많이 됐고 나치에서도 엄청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게 처음 시행됐을 때 처음 3년 동안만 무려 20만 명이 강제로 중절 수술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더 당했겠죠. 이게 그냥 냅다 잡혀가서 그냥 배 째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 죽은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전쟁을 하지 말자는 평화주의자였는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전쟁은 한 국가의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인재를 고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질을 지닌 남자들이 싸우러 가서 죽으면 그 빈자리를 부적합한 자들이 채우니까 전쟁은 해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해요. 부적합한 자들? 그게 뭐야? 하지만 똑똑한 유전자만 남긴다고 해서 정말 후에 그 인류들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원했던 대로 그 똑똑해지는 사람들만 남는가?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낳는가? 이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종이든 간에 점점 발전되는 이유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돌연변이가 나와서래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라는 종을 업데이트시키고 싶었다면 돌연변이가 나오도록 즉 번식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 어류라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근데 뭐 이걸 재밌게 읽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 주변에서 이거 읽은 친구 몇 명 또 있는데 되게 힘들게 읽었다고 합니다. 아직 다 못 읽은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빌리는 바람에 제 수중에 없는 책들도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필립 K. 딕의 소설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화성으로 떠났을 때 지구에 남은 일부의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얘네는 기분을 조절해주는 오르간도 있고 이 채널을 맞추면 막 491번 채널다 이러면 의욕적인 기분 아니면은 나 오늘 좀 우울해야 돼 그러면 우울한 기분 이런 거 다 설정을 해줍니다. 그 안드로이드와 인간의 차이점은 동물을 보고 소중함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얘네가 안드로이드를 구별할 때 어떤 질문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지나가다가 어떤 동물을 발견을 했어. 너가 이 동물을 막 어떻게 해체를 해서 먹어버렸어.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동공반사와 이 대답을 하는 시간차 뭐 이런 거를 갖고 늦어지거나 뭐 되게 그냥 슬프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안드로이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동요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 펫을 키우는 사람은 좀 더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동물이 멸종이 돼서 가격이 되게 비싸요. 막 주인공도 이제 돈이 없어서 근데 인간적인 사람이고 싶어서 로봇으로 된 양을 사서 키우고 있어요. 이 펫들이 로봇으로 된 것들은 훨씬 싸고 되게 공공연하게 많이 팔리고 있지만 주변에서 보면 다 자기는 진짜 살아있는 생물이래. 로봇은 아무도 키우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SF적인 배경에서 주인공은 인간들 틈에 숨어서 인간인 척하는 안드로이드를 제거하는 경찰입니다. 뭐 약간 말이 이상하겠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은 인간들 틈에 숨어서 인간인 척하는 안드로이드를 제거하는 경찰입니다. 안드로이드를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삶을 향한 강한 애착을 지닌 로봇들을 만나게 되면서 겪는 일들이 담겨 있어요. 이제 되게 흥미로워서 필립 K. 딕의 다른 소설들도 읽어보려고 제가 좀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 다음은 아베코보의 타인의 얼굴. 이것도 장편 소설이고요. 남자 주인공이 이제 얼굴에 아주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어. 막 구더기가 끓고 이런 정도예요. 함몰돼 있고 막. 그런데 얼굴 전체의 거즈를 완전히 미라처럼 칭칭 감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실제 사람 얼굴이랑 아예 구분 안 될 정도로 그런 정교한 가면을 만들어서 쓰고 다니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연구를 해서 직접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이걸 쓰고 다니는데 진짜 완전 가죽
이라서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얼굴이 망가진 뒤로는 처음으로 남들처럼 일상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얼굴을 드러내놓고 쇼핑을 보러 가고 길거리를 걷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 돛이 되고 고향감에 이런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약간 이 묘사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재밌고 스릴도 조금 있으면서 이 사람 되게 우울하고 막장이고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 엄청 혐오감을 갖고 있고 막 근데 이거 하나 가면 썼다고 막 나는 이 새로 태어난 것이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혐오스러울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읽고 아베코보의 소설 역시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세계문학전집의 모래의 여자를 읽고 있어요, 지금. 이거 후기는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유정 작가님의 7년의 밤. 이거는 세령호라는 곳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추리소설인데요. 정유정 작가님의 종의 기원을 제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인생책 중에 꼽혀요. 그래서 정유정님의 뭐였더라? 뭐 다른 것도 읽으려고 했는데 개들이 시베리아에서 썰매를 끄는 개들이 처음부터 막 다 죽는 그런 걸로 시작이 돼서 너무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기를 포기하고 이제 7년의 밤 요거를 다를 이제 읽기를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 이건 읽었어요. 근데 저는 추리소설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 공장식 추리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이 정유정 작가님의 묘사는 사람 심리 묘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너무 잘 묘사를 해놨고 뻔하지 않고 그리고 흐름 또한 꽉 잡고 계셔서 막 읽다 보면 막 이러면서 가고 예상도 잘 안 가요. 그게 너무 좋아. 세련되게 굉장히 잘 읽혀서 완전 추천하고 정유영 작가님 소설은 다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추천하고요. 이 외에도 되게 여러 개를 읽었는데 이제 길게 얘기하기엔 제가 좀 힘들어서 김중혁 작가님, 이거 평론가로도 유명하신 분, 김중혁 작가님의 장편소설 나는 농담이다 되게 재밌게 읽었고 이것도 계속 농담을 해요. 이게 스탠드업 코미디언인데 뭐 우주에 나가는 이야기와 엮여 있는데 잘 풀어나가셨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에드거 앨런 포 베스트 단편선 이거 그 에드거 앨런 포가 검은 고양이 아시죠, 여러분? 검은 고양이 지금 차마 줄거리를 얘기하기엔 제가 지금 약간 무서워서 지금 새벽 2시거든요. 무서워서 얘기는 안 할게요. 찾아보세요. 아무튼 공포소설 작가입니다. 이 사람의 베스트 단편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읽었고요. 그리고 시티픽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는 7작가분의 단편이 엮인 소설집인데 그 7작가분들이 딱 들으면 아는 유명한 작가분들 많이 계셔갖고 재밌게 읽었어요. 이거는 도시를 배경으로 일어난 약간 현실적인 그런 픽션들인데 다 되게 세련되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역시 좀 최근에 나온 소설집이라. 그리고 김희듬 시인님의 말할 수 없는 애인 시집 같은 거는 좀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나 시집 읽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제목을 일단 보시고 재밌을 것 같다 하는 제목을 딱 펼쳐서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스르륵 펼쳐서 좀 읽어봐. 그리고 좀 너무 안 읽혀. 그러면 몇 페이지 더 넘겨서 이것도 읽어봐. 왜냐면 페이지 넘기면 다른 시가 계속 나오니까 좀 읽어보고 그러다가 재밌는 거 발견하거나 좀 나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읽고 그냥 마음에 와닿는다 하면은 고르셔서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또 시집에 푹 빠지게 되면 또 계속 읽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몇 페이지 읽고 지쳤어 못 읽겠어 그럼 덮어놔도 돼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꺼내서 읽더라도 뭐 앞에 내용 뭐였지?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소설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집은 좀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도 되게 엄청 깊고 하니까 몇 줄만 읽어도 감명 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장 몇 개에도 되게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서 내 취향을 잘 찾을 수 있다는 점. 네. 되게 지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역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다. 아무튼 이거
이거는 보시는 분들이 있든 없든 저는 꾸준히 저 자신의 기록을 위해서 좀 올릴 생각이고요. 사실은 알리강을 처음 영상 찍기 시작한 것도 저 자신이 이렇게 내가 이거를 어차피 많이 사는 사람으로서 뜯었을 때 어떻게 행복해하고 그리고 뜯었을 때도 재밌기도 하고 하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생각외로 친구들이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갖고 친구들이 너 영상 이거 언제 올라와? 막 이렇게 하고 막 언니들도 아는 지인들도 다 막 다 봤다고 하니까 신나서 더 계속 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기록용으로 시작했다는 것. 하긴 슬라임 영상도 기록용으로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슬라임 친구들도 사귀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점점 막 루틴이 되어 가는데 근데 어쨌든 진짜 이건 TMI지만 제가 뭔가 이렇게 무기력하거나 약간 나 그냥 막 싫어 약간 귀찮아 누워있고 싶어 이럴 때도 알리깡 같은 거는 그냥 만약에 깡을 내가 했어? 그러면은 혼자 그냥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뜯어갖고 그냥 보고 뭐 이거 뭐 했네 하고 바로 분리수거 바로바로 하고 그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을 찍었더니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내가 머리를 진짜 막 3일 안 감았어. 그래서 막 이렇게 틀어 올리고 있었어. 그러면은 빗질이라도 한 번 하겠죠. 물론 제가 촬영을 한다고 화장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세수 안 하고 찍은 적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옷이라도 이렇게 주섬주섬 갖춰 입잖아요. 뭐 요즘엔 거의 잠옷 차림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일단 1차로 좋고 그날의 기력을 내가 좀 이렇게 돼서 좋고 이거를 켜놓고 카메라를 켜놓고 혼자 떠드니까 저는 파워 이거든요. 근데 친구가 없어서 내가 지금 심심해. 그럴 때 혼자 카메라 켜놓고 떠드니까 재밌어. 그래서 일단 2차로 기분이 좋아지고 3차로는 편집할 때도 귀찮아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면 또 재밌어. 막 특히 작년 8월에 막 6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 이런 거 편집하다 보면은 나 이랬었네 하면서 되게 재밌게 편집을 해요. 이때 이랬었나 봐 막 이러면서 그것도 재밌고 네 번째로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아니면 좋아요 해주시거나 친구들이 나 재밌게 잘 봤다는 얘기 해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네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도 깡 해서 유튜브 올리시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친구들아, 알겠지? 나도 가서 재밌게 볼 테니까. 제가 콤부차를 어디 거지? 맞아. 여기가 준 콤부차 여기 지금 병따개밖에 없는데 준 콤부차 여기 거 대박이에요. 제가 변비가 진짜 심해요. 그래서 평균 7일, 6일이 평균이고 화장실 가는 게 그리고 이제 좀 오래 못 간 다음에 9일까지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달에 4번 갑니다. 네, 진짜 이게 또 뻥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변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큰 병원도 엄청 많이 가보고 대학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되게 많이 가봤고 막 이것 때문에 운동도 되게 다양하게 해보고 식이요법도 해보고 침도 맞았고 안 해본 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그냥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프거나 할 땐 좀 약을 도움받거나 뭐 진짜 다양하게 야채를 막 엄청 먹거나 하는데 제가 또 위도 약해서 생야채를 먹으면 안 좋습니다. 몸이 아파요, 실제로. 물 많이 먹으라잖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 속이 울렁울렁하면서 토를 해요. 이게 만성 식도염이 있거나 식도랑 위가 약한 사람들은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또 둘코락스 이런 거 먹으면 내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이가 왔을 때 내성이 생겨서 그게 안 들으면 너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최대한 음식의 효과를 받아보자 했는데 콤부차가 원래 맛이 더럽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 준 콤부차, 즉 유리병 갖고 오려면 거실로 가야 돼서 준 콤부차 거를 한번 먹어봤는데 한 병에 거의 4, 5천 원, 거의 5천 원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병 해서 막 2, 3일 먹잖아요. 그럼 화장실을 가요. 너무 편하게. 막 배가 너무 막 아프면서 가지도 않고
되게 오래 앉아있지도 않고 되게 깔끔하게 갑니다. 유산균도 정말 종류별로 많이 먹어보고 생유산균도 먹어보고 괄사로 제가 맨날 배 마사지도 해보고 저는 배찜질을 매일 하면서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게 이 준 콤부차로 화장실 잘 가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근데 이게 맛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 슬픈 건 뭐냐면 제가 원래 몸에서 단 것만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몸에서 단내가 항상 나요. 근데 콤부차는 발효 음식이란 말이에요. 식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콤부차를 먹은 뒤로는 이게 남들은 모르는데 저 혼자 아는 거예요. 나한테 식초 냄새나 하고 아는 거예요. 하지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선 먹어야 한다. 또 식초 냄새는 저 혼자 저 자신한테서 맞는 것 같기도. 여기 뇌에서 도나 식초 냄새가? 양치에도 식초 냄새가 좀 나던데요. 아무튼 그 맛도 되게 6가지 맛이었나? 다양하게 있어요. 그거를 한 병씩 그 세트로 팔거든요. 그거를 맛본 다음에 취향을 찾으셔서 좀 그나마 먹을 수 있다 하는 맛을 정착해서 먹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일단 장이 안 좋아서 피부 안 좋으신 분들, 뭐 장이 안 좋아서 머리 아프거나 우울하신 분들, 장이랑 뇌랑 연결 바로 돼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아세요? 자살에 대하여 책 오늘 리뷰를 한 김에 하는 얘긴데 이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자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직전에 변비를 호소했대요. 진짜 장에서 나오는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 어떤 미생물 맞나? 뭐가 뇌랑 연결이 그 기분이랑 바로 연결돼 있다 했어. 그래서 저는 우울함도 되게 잘 느끼는 사람이고 장도 안 좋아요. 근데 위도 약해. 건강한 생활을 해야죠. 네. 근데 뭐 제가 확실한 건 운동을 한다고 해서 화장실을 잘 가진 않아요. 그랬으면 옛날에 필라테스 다녔을 때 화장실 잘 갔겠지. 예. 이렇게 더러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꽤나 장 잘 비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책을 읽읍시다.